저희 사위가 해외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되고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간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결말을 알기까지는 순진했던 시작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만석입니다. 올해 68살이고 아내 이옥자와 함께 전북 완주의 작은 단층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버스 종점 근처 우리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젊을 때부터 아내와 저는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여보, 남의 돈에 기대지 말자. 맞아,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살자.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눴어요. 검소하게 살면서도 자립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죠. 현관 신발장 맨 위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붉은 천 주머니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넣어 두었죠. 가끔 먼지를 털어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쓰자. 도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서울에서 딸 예진이 내려왔습니다. 31살인 딸이 새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아빠,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예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민우예요. 35살이고요. 민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예의도 바랐거든요. 무슨 일 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류 자동화 스타트업에서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니? 네, 요즘 유망한 사업 분야거든요. 민우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젊은 사람치고는 예의를 잘 지키는 것 같았죠.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민우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별거 아닌데 뭘. 아내 옥자가 기분 좋아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집 음식 같아서 더 좋네요. 민우의 말에 옥자가 더욱 흐뭇해했어요. 식탁을 치우면서 옥자가 저에게 귓속말했어요. 사람 됐네. 그 말이 첫 번째 복선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민우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 같았거든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진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러게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네. 우리 부부는 안도했어요. 딸이 30이 넘도록 혼자 지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민우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저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르신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뭐가? 이렇게 검소하면서도 알차게 사시는 모습이요. 별거 아냐. 그냥 성실하게 산 것뿐이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민우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삶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민우와 예진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빠, 엄마,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거라. 배웅하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지? 응,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하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예의 바른 모습 뒤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었는지 말이에요. 신발장 위 붉은 주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하지만 그 도장이 곧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겨울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결혼 1년쯤 지난 2022년 봄,
민우가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민우가 노트북을 들고 우리 집에 나타났어요. 예진도 함께 왔죠. 무슨 소식인데? 스마트팜 냉장 물류센터 사업이에요. 민우가 화면을 켜서 보여줬어요. 뭔가 그럴듯한 그래프와 사진들이 나왔죠. 이게 뭐지? 요즘 농산물을 저온 보관해서 유통하는 사업이 뜨고 있어요. 민우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냉방 패널 선결제만 도와주시면 물류센터 임대료로 매달 현금이 들어와요. 화면 속에는 유명한 식자재 유통회사 이름들이 보였어요. 다 아는 회사들이었죠. 수익률이 연 8%예요. 8%? 꽤 높은 수익률이었어요.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 노후에 딱 맞는 투자예요. 민우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퇴직금으로 버틴다.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아내 옥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투자나 사업에는 손대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우리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예진이 말을 꺼냈어요. 아빠, 이번에 잘 되면 대출도 갚고 우리도 전세로 옮길 수 있어. 딸의 말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예진이 결혼하고 나서도 월세 원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전세로라도 옮기면 좀 나을 텐데 싶었어요. 그래도 어르신들 걱정하실 것 없어요. 민우가 다시 화면을 넘겼어요. 혹시 몰라서 매출채권 보험도 드러났어요. 매출채권 보험? 네, 만약 문제가 생겨도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거예요. 안전장치라는 말이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보험이 있으면 안전하겠네. 그렇죠. 위험은 거의 없어요. 민우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옥자가 제 눈치를 봤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사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딸이 좀 더 나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자료를 더 자세히 봐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우가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예진이가 전세로 옮기고 싶어 하네. 그러게, 월세가 부담스럽긴 하겠지.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평생 투자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 생각이 자꾸 났어요. 한 번만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민우가 보여준 자료도 다시 봤죠. 유명한 회사들이 임차인으로 나와 있었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보험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보험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겠지? 그럴 거야. 결국 마음이 기울었어요. 일주일 후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민우야, 우리 도와주기로 했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정말 안전한 거 맞지? 네, 걱정 마세요. 보험도 있고요.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사위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거였어요. 신발장 위 붉은 주머니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끈 거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저는 단순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더미 속에 숨어 있던 한 줄의 글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아버님, 어머님, 은행 가실 준비 되셨나요? 민우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죠. 저거 다 뭐야? 계약 서류들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을 만났어요. 용도는 뭘로 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어봤어요. 가족 사업이에요. 제가 얼버무려서 대답했어요.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민우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선결제 지원 약정서입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도 있고요. 연대보증 확인서도 준비했어요. 뭔가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옥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우린 뭐에 서명하는 거야? 여기만 하시면 돼요. 민우가 미리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곳을 가리켰어요. 관례적인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한도 내 계속 보증, 근보증이라는 작고 흐린 글자가 문단 끝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민우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때 창밖으로 봄소나기가 퍼부었어요. 비소리가 요란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무시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 옥자가 저를 봤어요. 민우가 괜찮다고 하니까. 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민우가 다시 한번 확신을 줬어요. 결국 도장을 꺼냈어요. 붉은 주머니에서 나온 도장이 손에 들려 있었죠. 그 도장이 집의 대문 열쇠만큼 무거워 느껴졌어요. 정말 괜찮겠죠? 네, 걱정 마세요. 민우의 대답을 믿고 도장을 찍었어요. 쿵. 도장이 서류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옥자도 옆에서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끝났나요? 네, 수고하셨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 없이 나왔네.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민우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차 안에서 민우가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딸 잘 부탁한다.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민우가 진심으로 우리 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다 끝났네. 응, 이제 좋은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했으니까 당연했겠죠. 그날 밤 신발장 위 붉은 주머니를 다시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잘한 걸까? 도장을 찍을 때의 무게감이 계속 생각났어요. 아내도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겠지? 그럴 거야. 민우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위로하면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 서류 속 작은 글씨 하나가 우리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도 내 계속 보증, 근보증.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 도장을 찍지 않았을 텐데요. 비소리가 밤새 집을 두드렸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름에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았어요. 민우가 보내준 입금 내역을 보며 안도했죠. 하지만 가을이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첫 납품 완료됐어요. 민우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이야? 네,
지금 입금 내역 사진 보내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사진이 왔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보, 진짜네. 옥자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그러게, 민우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우리는 허리를 펴고 기분 좋게 국수를 삶았어요. 소박한 잔이라도 들어야지. 그래, 좋은 일인데. 막걸리 한 잔씩 따라서 건배했어요. 딸한테도 좋은 소식이고, 예진이가 좋아할 거야. 정말 마음이 가벼웠어요.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달 동안은 계속 좋았어요. 민우가 중간중간 연락해서 진행 상황도 알려줬고요. 물류센터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수익도 예상보다 좋고요.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가을이 오자 민우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죄송한데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선금이 더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얼마나? 많이는 아니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돼요.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니 꽤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송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한 게 다 허사가 돼요. 민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지? 옥자와 상의했어요. 적금을 깨야 하나?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네. 결국 적금을 해약해서 추가로 돈을 대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꼭 보답하겠어요. 민우가 고마워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또 연락이 왔어요. 더 큰 기회가 생겼어요. 뭔데? 대형 체인에서 저희와 계약하자고 해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매출이 5배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 다만 바이어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해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바이어 보증금? 네, 대형 거래처와 일할 때는 당연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옥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왜요? 계속 돈만 달라고 하잖아. 하지만 어머님.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이 정말 허사가 돼요. 그래도 우리가 낼 돈이 없어.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민우의 설득이 계속됐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설득의 문장이 오래 울렸어요. 결국 또 넘어갔어요. 예금을 더 털어서 돈을 대줬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계속 돈만 달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여보, 우리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글쎄, 민우가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위로했지만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그때부터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신발장 위 붉은 주머니를 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도장을 너무 쉽게 찍은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였어요. 겨울 초입에 도착한 등기우편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서류를 읽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여보, 등기우편이 왔어. 옥자가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가져왔어요. 누구에게서 온 거야? 잘 모르겠네.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어. 이상했어요. 저희한테 법무법인에서 뭔 일로 편지를 보낼까요? 봉투를 뜯어보니 제목이 보였어요. 지명채권 양도 통지 및 연체 안내. 이게 뭐야?
옥자가 서류를 읽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우리 이름이 여기 왜 있어? 제가 서류를 받아서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채무자 정민우, 연대보증인 박만석, 이옥자. 우리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손이 떨렸어요. 연대보증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장인 어른. 민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위축되어 있었어요. 연체 통지서가 왔는데 우리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아, 그거요. 그거가 뭐야? 설명 좀 해봐. 죄송해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라니? 이번 달만 넘기면 정리될 거예요. 말이 안 됐어요. 너 지금 돈을 못 갚고 있는 거야? 잠깐만, 곧 정산서 드리겠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예진이 급하게 집으로 내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울었던 흔적도 보였어요. 예진아, 무슨 일이야? 아빠, 미안해요. 갑자기 왜? 예진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민우가 파생상품에 손댔대요. 파생상품? 사업자금 일부를 메우려고 했는데 계속 손실이 났대요. 말끝이 떨렸어요. 얼마나? 많이요. 정말 많이.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민우가 우리 돈을 사업이 아닌 도박에 썼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우리 돈은? 그것도 다 날렸을 거예요.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현관 바람종이 흔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마음에 더 크게 울렸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예진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너 잘못이 아냐.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사위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옥자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 봐야겠어. 하지만 막막했어요. 연대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민우가 갚지 못하는 빚을 우리가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신발장 위 붉은 주머니만 계속 쳐다봤어요. 그 안에 도장이 우리를 이 지경에 빠뜨린 거였어요. 왜 그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장은 이미 찍혔고 서류는 이미 넘어간 뒤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어요.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읍사무소 옆 법률복지공단 상담실에 간 나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여보, 혼자서는 안 되겠어. 전문가 도움을 받자. 며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읍사무소 옆에 법률복지공단 상담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료 상담을 해준다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 그래야겠다. 옥자도 동의했어요. 상담실에 들어가니 일어난 살 대신 한기루 선생님이 계셨어요. 퇴직한 법원서기 출신으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온 서류를 내밀었어요. 기루 선생님이 꼼꼼히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어르신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약정서에 근보증 조항이 있어요. 기루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보증한도 2억 원, 보증기간 36개월, 자동갱신. 자동갱신이 뭔가요? 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이에요. 충격이었어요. 그럼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회수 전까지는 계속 책임이 붙어요. 옥자가 속삭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 어르신, 여기 보시면 분명히 서명하셨어요. 기루 선생님이 가리킨 곳에 우리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마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민우가 형식적인 거라고 했거든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등이 굽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희망 고문은 그만두세요. 기루 선생님의 말이 차가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해요. 대응이라니? 유체동산 집행 대상 제외 물건부터 목록으로 챙기세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뭔가요? 압류되지 않는 최소한의 생활용품들이에요. 압류요? 네, 집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연체 이자 중단 합의도 시도해야 해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쉽지는 않지만 해볼만 해요. 기루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해요. 평생 듣지 않던 법률 용어들이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유체동산, 집행, 압류, 경매.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암담했어요. 선생님, 집을 지킬 방법은 정말 없나요? 글쎄요. 민우 씨가 갑자기 큰 돈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파생상품으로 손실을 봤다면 거의 불가능해요. 절망적이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옥자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돼? 모르겠어. 일단 하루하루 버텨보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집을 잃게 될 거라는 각오를 말이에요. 그날 밤 신발장 위 붉은 주머니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장이 우리를 망쳤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찍어버린 도장은 다시 돌릴 수 없었거든요. 기루 선생님이 주신 체크리스트를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어요. 집 없는 삶을 말이에요. 봄에 법원에서 임의경 매개시 결정 통보가 왔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법원에서 편지 왔어.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임의경 매개시 결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로 집을 잃게 되는구나.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통보를 받으니 충격이었어요. 언제까지 나가야 해? 한 달 안에.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거실의 액자들을 하나씩 떼어내면서 추억이 떠올랐어요. 이거 우리 신혼 때 찍은 사진이야. 그러게 벌써 40년이 됐네. 오래된 밥솥을 상자에 담다가 옥자가 멈췄어요. 이거 우리 결혼할 때 산 거야. 맞아. 그때 돈이 없어서 제일 싼 걸로 샀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고장 안 나고 잘 써왔네. 밥솥이 갑자기 소중해 보였어요. 상자가 무거웠어요.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추억의 무게였죠. 이사 트럭이 골목에 섰을 때 이웃들이 나와서 봤어요. 어디 가시나요? 좀 멀리 가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했거든요. 익산역 근처 반지하로 이사했어요. 전에 살던 집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햇빛도 잘 안 들고 습했어요.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예진이 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이혼하려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래라.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선택해라. 말은 담담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딸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우리도 집을 잃었으니 완전히 망가진 거였어요. 아빠, 미안해. 너 잘못 아니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말 하지 마. 예진이 울면서 안겨왔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해외로 나갔던 민우가 입국장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화면 아래 자막이 흘러갔어요. 기업 자금 유용 및 사기 혐의.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분노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잃어버린 집도 사라진 돈도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우리만 남았네. 옥자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무너진 건 집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 다시 일어서자. 여보 말이 맞아. 반지하 창으로 들어오는 좁은 햇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빛이라도 있으니까 희망을 놓지 말자고. 신발장 위에 붉은 주머니를 다시 놓았어요. 도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함부로 찍지 않겠다는 다짐의 상징이 됐어요. 집은 떠났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어요. 시간이 2024년 여름으로 흘렀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 작지만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새벽에 나가야겠어. 시장 새벽 경비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만석 아저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상인들이 반겨줬어요. 일찍 와야 제맛이죠. 농담을 주고받으며 일했어요. 옥자는 반찬 가게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 김치 많이 팔렸어요. 다행이네. 사장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 작은 일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반지하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먼지가 춤췄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어요. 어느 저녁 예진이 작은 봉투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야? 보증금 영수증이야. 보증금? 나 원룸 계약했어. 옥자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잘했다, 우리 딸.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예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빠 정말 미안했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칼국수를 나눠 먹었어요. 아빠, 정말 맛있다. 그러게,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네. 칼국수를 천천히 씹으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가 배운 거 딱 3가지만 기억하자. 손가락을 접어가며 말했어요. 첫째, 가족과 돈은 분리한다. 맞아. 둘째, 도장 앞에서는 모르는 글자부터 묻는다. 그것도 맞고. 셋째, 무너지면 작게라도 다시 번다.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말씀이 맞아요. 밤 공기가 선선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신발장 위 붉은 주머니를 다시 매만졌어요.
도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루 선생님이 준 보증 담보 체크리스트도 함께 꽂아뒀어요. 다시는 속지 말자. 방 하나짜리 집에 작은 스탠드를 켰어요. 불빛이 반지하 벽을 타고 조용히 올라갔어요. 그 불빛이 과거의 서명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다음 서명을 바꿀 만큼은 밝아 보였어요. 여보, 우리 다시 일어선 것 같지? 그런 것 같아.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어. 맞아, 이제는 안 속을 거야. 작은 방이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신발장 위 붉은 주머니를 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 거라고.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도장을 찍지 않을 거라고. 스탠드 불빛이 따뜻했어요.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었지만 희망을 주기에는 충분했어요. 우리는 살아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